미국이 유럽과 20년 협정을 끊어버리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돈도 안 주고 파병도 안 하면서 미국 보호만 받으려고요? 우리가 없으면 유럽은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재앙이 뭔지 보여주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공개적으로 유럽 정상들을 조롱하고 이스라엘과 중동 문제의 부담을 유럽에 떠넘겨도 결국 유럽은 다시 미국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반응과 대응이 이상합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방위 협정을 먼저 중단하겠다는 초강수를 던졌고 영국과 프랑스마저 미국의 역봉쇄 작전에 선을 그어버린 것. 또한 이런 탈미국화 현상이 단순히 유럽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는데요.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 또한 미국산까지 전부 버리고 대체해버린 것. 그리고 그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죠. 도대체 왜 세계를 지배한 미국이 아닌 한국을 가장 우선으로 찾게 된 것이었을까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세계가 향하고 있는 작은 나라. 그 지구 위에 어느 나라도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5급원, 지금 당장 지하 상황실로 오십시오. 긴급 소집입니다. 전화를 끊고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3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새벽 긴급 소집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어요. 중동에서 위기가 터졌을 때도, 유럽 동맹이 흔들릴 때도, 미사일이 날아왔다는 보고가 들어올 때도, 그런데 그날의 목소리는 달랐습니다. 늘 냉정하게 상황을 전달하던 그 사람의 목소리에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재킷을 걸치면서도 가슴 한쪽에 납덩이 같은 것이 얹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워싱턴 지하 안보 상황실은 언제나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형광등 불빛이 회의 테이블 위를 냉정하게 비추고 벽면에는 세계 지도와 실시간 상황 모니터가 빽빽하게 걸려 있어요. 35년 동안 그 방을 수백 번 드나들었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그릴 수 있을 만큼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전혀 다른 공기가 온몸을 덮쳤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어요. 해군 제독은 아무 말 없이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CIA 분석관은 손에 쥔 서류를 내려놓지 못한 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0년 넘게 현장을 누빈 베테랑들이 그런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건 말보다 훨씬 강한 경고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의 첫 번째 헤드라인이 나타났습니다. 영국, 미국 주도 호르무즈 해협 작전 불참 선언. 저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피식 웃고 싶었습니다. 35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반사적인 반응이었어요. 영국이 미국의 등을 돌리는 척하는 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유럽은 언제나 목소리를 높이다가도 러시아가 조금만 으르렁거리면 결국 미국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영국은 특히 더 그랬어요. 영어권 특수관계, 정보 공유, 합동훈련까지 얽혀있는 관계인데 그게 쉽게 끊어지겠냐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헤드라인이 뜨면서 입가에 웃음기가 굳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미국 저해 유럽 독자 안보회의 개최 추진. 그리고 세 번째, 중동 주요 국가들, 미국 대신 대체 공급망 접촉 시작. 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면서 처음으로 이 세 문장을 동시에 머릿속에 올려놓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동시에, 그리고 중동까지. 회의 주관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몇 주 전 비공개 정상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날이 선 발언을 쏟아냈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 돈으로 안보 무임승차를 즐기는 나라들이라는 표현을 직접 썼고 이스라엘 방어 비용과 호르무즈 통제 비용까지 유럽이 분담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독일 총리는 얼굴이 굳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프랑스 대표는 노골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해요. 영국 대표단 안에서도 미국은 더 이상 동맹을 파트너가 아니라 하청업체처럼 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터져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결국 유럽은 러시아 위협이 더 커지면 미국 품으로 돌아온다. 언제나 그래왔다. 이번에도 그렇다. 그런데 그 확신이 그 다음 보고에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이 중동 전역을 뒤흔들면서 유럽 내 반미 감정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어요.
유럽의 여러 정부가 미국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 있었고, 특히 이스라엘 문제가 더해지면서 동맹 구조 자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에서 해군 전략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화면에 띄워진 함정 배치 데이터를 가리키며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호르무즈에 함정을 더 투입하고 싶어도 보낼 배가 없습니다. 회의실 안이 순간적으로 더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최신 호위함 사업이 이미 3년 이상 지연되어 있었고, 조선소 인력 부족과 유지비 폭등으로 장기전을 버텨낼 여력이 크게 줄었다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탄약 재고는 우크라이나 지원 이후 바닥 수준이라는 보고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불편한 공포가 가슴속을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약해진 것은 아닐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믿고 싶었어요. 미국 대신 세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그런데 회의 막바지에 진짜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CIA 분석관이 테이블 위에 마지막 보고서 한 부를 올려놓았습니다. 제목은 유럽 재무장 시장의 새로운 승자였어요. 저는 당연히 독일 라인메탈이나 프랑스 탈레스 같은 이름이 첫 줄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예상과 전혀 다른 나라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반사적으로 눈을 들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해군 제독과 방산업체 임원들이 보고서를 펼쳐 한국 생산 능력 데이터를 진지하게 넘기고 있었어요.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전차, 자주포, 함정 탄약을 전시 수준의 속도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유럽은 미국산을 줄이려 하지만 유럽산으로는 납기를 맞출 수 없으며 현실적 대안은 한국뿐이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세 번째 읽을 때 손끝이 아주 약간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분노도 아니고 단순한 놀라움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불쾌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워싱턴 근처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새벽 6시가 조금 넘었는데도 잠이 올 것 같지 않았거든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눈에 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몇 달 전 국제안보포럼에서 한 번 마주쳤던 한국 외교관이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들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볍게 떠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성실한 제조국이고 미국은 그 위에서 질서를 만드는 나라라는 구도를 확인받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들은 참 무기를 잘 만들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세계 질서를 바꾸기엔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외교관은 신문을 내려놓고 천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질서는 가장 강한 나라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가장 늦지 않는 나라, 가장 약속을 지키는 나라가 만듭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운지를 나서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일 뿐이다. 거기까지다. 숙소에 돌아와 눈을 감으려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일어나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펼쳤어요. 한국 K마임 자주포 월간 생산량, K2 전차 연간 납품 실적, 폴란드 계약 이행률, 숫자들이 불편하게 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덮어두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한국이 단지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의 보고서는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를 처음으로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의 분위기를 직접 확인하라는 비밀 임무가 며칠 후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임무를 받아들이면서도 솔직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면 결국 유럽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목적지는 브뤼셀이었습니다. 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공항 대합실의 대형 뉴스 화면들이 온통 같은 방향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어요. 미국 없는 유럽 안보, 새로운 방산 질서, 대체 공급망 확보. 저는 처음에 이것이 유럽 정치인들의 협상용 허세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의 테이블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다가 막상 계약서 앞에서는 다시 미국 쪽으로 돌아서는 패턴. 저는 그걸 수십 년 동안 지켜봐 왔으니까요. 그런데
브뤼셀 현지 국방 관계자들의 표정은 협상용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지했어요. 유럽 내부에서 더 이상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 때문에 우리가 희생당할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었고, 그 말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공유되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브뤼셀을 거쳐 런던으로 향했습니다. 영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의 비공개 만찬이 잡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영국이 결국 미국 편에 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들어갔습니다. 영국은 달랐습니다. 미국과의 특수 관계가 있었고 정보 공유 동맹도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의 압박을 섞어 물었습니다. 영국 혼자 호르무즈 작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용과 리스크를 영국 납세자들이 감수할 의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영국 측 인사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미국이 요구하는 희생을 감당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문제에서 미국이 유럽에 끊임없이 지지를 강요해왔다는 것. 그 결과로 유럽 내 반발이 폭발하고 있다는 것. 영국 해군은 이미 함정 부족과 예산 부족과 인력 부족이 동시에 겹쳐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 그리고 가장 마지막 문장. 미국은 우리를 파트너가 아니라 부담 분담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도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영국까지 이럴 줄은 몰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화보다 더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영국이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런던 거리를 바라보며 그 차이를 곱씹었습니다. 화가 난 동맹은 돌아오지만 지쳐버린 동맹은 다른 길을 찾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베를린으로 이동했습니다. 독일 국방부 관계자는 훨씬 더 실무적이고 냉정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불만이었어요. 미국산 무기를 계속 쓰면 유지비와 부품 공급이 너무 불안정합니다. 미국 내부 정치가 바뀔 때마다 공급망도 흔들립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파리에서의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측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미국은 동맹을 파트너가 아니라 종속국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저는 격앙되어 테이블을 짚으며 따졌습니다. 그럼 유럽이 대체 무슨 무기로 러시아를 막겠다는 겁니까? 유럽 방산업체가 납기를 맞춰준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 순간 프랑스 장군이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캐비닛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서류철 첫 장을 봤습니다. K가구 자주포, K2 전차, 한국형 호위함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프랑스 장군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미국 없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유럽산은 너무 느리고 비쌉니다. 미국산은 정치적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납기와 생산량입니다.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나라는 지금 이 서류철에 나오는 나라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반박할 논리를 찾으려 했지만 숫자 앞에서는 논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런던에서 비공개 중동 안보회의가 열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였어요. 저는 미국이 여전히 중동 해상 안보의 중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중동 국가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항모전단이 가진 힘이 어느 나라도 쉽게 흉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런데 한 중동 왕실 고문이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미국은 선거가 바뀌면 정책도 바뀝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반면 한국은 계약하면 반드시 납기 안에 물건을 줍니다. 정치적 훈계도 하지 않고 필요한 기술 이전도 함께 해줍니다. 또 다른 참석자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강한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의 군사력보다 한국의 신뢰성과 산업력을 더 높이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뭔가 중요한 것이 이미 바뀌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호텔 로비에서 다시 한국 외교관과 마주쳤습니다. 워싱턴 라운지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이전처럼 가볍게 떠보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도대체 당신들에겐 없는 게 뭐요?
외교관은 저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없는 게 많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두 가지는 있어요. 늦지 않는 생산력, 그리고 배신하지 않는 공급망.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반박할 논리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호텔 창밖으로 비 내리는 런던 거리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젖은 거리 위로 차들이 지나가면서 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은 세계를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가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말이었어요. 지배하는 나라는 힘으로 따라오게 만들고 의지하는 나라는 신뢰로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게 만듭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또 다른 긴급 전략 회의에 소집됐습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딱 한 줄로 요약됐어요. 한국 방산 의존 가능성 검토. 저는 그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제가 35년 동안 쌓아온 세계관과 정면으로 충돌했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저는 이 자리가 빠르게 끝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무거웠어요. 해군 장성, 방산업체 임원, 정보기관 분석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나란히 앉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진실을 이미 알고 있지만 말로 꺼내기가 싫어서 누군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최신 호위함 건조 사업은 이미 3년 이상 지연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부품 공급망이 끊어진 데다 조선소 숙련 인력이 꾸준히 빠져나가면서 생산 일정이 계속 뒤로 밀리고 있었어요. 전차 생산 라인 역시 노후화된 설비와 줄어든 투자 탓에 출고 속도가 10여 년 전보다 크게 떨어진 상태였고 탄약 비축량은 우크라이나 지원 이후 최저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숫자들이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조금씩 더 가라앉았어요. 그때 해군 제독 한 명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전쟁을 지속할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었어요. 세계 최강 군사대국의 현역 해군 제독이 자국의 전쟁 지속 능력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미국 군산복합체의 실제 균열을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동안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회의실을 나서기 직전 백악관과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방산 생산 능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솔직히 불쾌했습니다. 내가 왜 한국까지 직접 가서 공장을 시찰해야 합니까?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끝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하려 했습니다. 공장을 빠르게 돌리는 수준이겠지. 결국 핵심 기술은 미국 것이다. 한국이 아무리 빠르게 만들어봤자 실전에서 작동하는 건 미국이 설계한 체계 위에 얹힌 부품들일 뿐이다. 저는 비행 내내 그 생각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미국 무관은 첫 마디부터 이렇게 말했어요. 직접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그 담담한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우리는 경남 창원의 대규모 방산 생산단지로 이동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창밖으로 낮고 넓은 공장 건물들이 지평선처럼 이어졌어요. 저는 그 규모를 보면서도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크다고 해서 뛰어난 건 아니라고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작업동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크레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장 내부로 들어서자 먼저 소리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금속과 금속이 맞닿는 날카로운 충격음, 용접 불꽃이 터지는 짧고 강렬한 소리, 거대한 크레인이 차체를 들어 올리는 육중한 기계음, 그 소리들 사이를 채우는 수백 명의 손발소리와
기계 돌아가는 리듬. 제가 눈으로 가장 먼저 잡은 장면은 수십 대의 K9, 자주포 차체가 서로 다른 조립 단계에 놓인 채 생산 라인을 따라 쉬지 않고 흘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스테이션에서 저 스테이션으로, 저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멈추는 곳이 없었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같은 수량을 만들려면 몇 년이 걸릴 물량이 이곳에서는 몇 달 안에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현장 안내를 맡은 한국 엔지니어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24시간 3교대 체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생산 라인 자체가 그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요. 이 공장의 최대 출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완전히 가동해 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최대 출력을 아직 써본 적이 없다는 말.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만들면 품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생산 속도를 올리면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타협이 생기는 법이잖소. 엔지니어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저를 옆에 마련된 데이터 검토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자료를 하나씩 꺼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K9 자주포와 K2 전차의 실사격 결과,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현장의 가동률 통계, 야전 고장률 비교표, 정비 소요 시간, 핵심 부품 호환성 수치까지 어느 항목에서도 한국 장비는 유럽산 혹은 미국산 경쟁 장비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특정 항목에서는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났어요. 저는 그 데이터를 앞에 두고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자존심이 통하지 않았어요. 공장 투어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생산 라인도 짧게 둘러봤는데 동시에 진행 중인 선체, 건조 규모가 미국 조선소와 비교하면 차원이 달랐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용접 라인, 밤이 되어도 멈추지 않는 작업, 짧은 공정 주기로 빠르게 채워지는 도크. 그것이 제가 알던 미국 조선소의 텅 빈 도크와 너무 대조적이었어요. 그날 저녁 함께 온 미국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저 사이에 격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한국에 의존하면 결국 미국 제조업이 더 빠르게 무너진다고 강하게 반발했어요. 한국을 키우는 건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군 출신 전략가 한 명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며 맞섰어요.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미국산 딱지가 붙은 장비가 아니라 실제로 전장에 나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한국은 적어도 약속한 날짜에 전차와 포탄을 보내줍니다. 우리는 지금 그게 됩니까?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이어지는 사이 또 다른 전략가 한 명이 노트북에서 사진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는 미국 동부 해안 조선소의 거대하고 텅 빈 건조 도크 사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빽빽하게 들어찬 선체들로 가득 찬 한국 조선소의 정형이었습니다. 같은 물리적 면적인데 두 장면은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우리는 왜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물음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다음 날 저녁, 저는 다시 한국 외교관과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울 시내 조용한 식당에서였어요. 저는 이전보다 훨씬 날이 서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본 것들이 내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고 그 불편함의 출구가 필요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생산 능력을 유지한 겁니까? 유럽도 미국도 다 잃어버린 걸 왜 한국만 지키고 있는 겁니까? 그 외교관은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답하지 않는 게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특징이었어요. 우리는 잃어버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지켜달라고 부탁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절박함이 어쩌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상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너무 강했기 때문에 방심했고, 한국은 너무 약했기 때문에 끝없이 단련됐다는 사실. 강함이 방심을 낳고, 약함이 절박함을 낳고, 그 절박함이 결국 가장 단단한 능력을 만들어냈다는 것. 저는 식사를 마친 뒤 혼자 공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밤이었지만 창원의 공장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무수히 많은 조명들이 어둠 속에서 서로 연결된 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어요. 전쟁 직전의 변기창이 저렇게 생겼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자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제국이었고 한국은 생존자였다. 그 문장을 입 밖으로 뱉고 나서야 그것이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국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생존자는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을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워싱턴은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제가 창원 공장에서 목격한 것들을 보고서로 정리하기도 전에 미국 방산업계와 군산복합체 내부에서 격렬한 반발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소집된 비공개 회의에서 저는 그 분위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방산업체 임원들과 일부 상원의원 보좌관들이 한 목소리로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한국에 의존하면 결국 미국 방산 주도권이 무너집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10년 안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동맹국 무기 공급은 원칙적으로 미국 기업이 맡아야 합니다. 이건 경제 논리 이전의 안보 주권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일부 로비스트들은 제게 직접 압박을 넣었습니다. 한국은 단가가 낮지만 고급 전장 환경에서는 결국 미국산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결론을 보고서에 명시해 주십시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속으로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반발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는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국은 분명 빠르지만 세계 질서를 책임지기에는 아직 역사도 짧고 경험도 부족하다. 미국은 흔들려도 결국 다시 중심으로 돌아온다. 저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한국 방산의 약점을 집요하게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직접 건너갔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났어요. 그들도 비슷한 방향의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 무기는 단가가 낮지만 유럽의 고급 전장 통합 체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링크 호환성과 지휘 통제 연동 부분에서 여전히 메워야 할 격차가 있어요. 한국은 조립 생산에는 강하지만 핵심 기술 원천은 결국 미국과 유럽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독자 기술력이 과장되어 있어요. 빠른 생산이 전쟁이 장기화될 때에 지속 운용 능력까지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오랜 검증이 쌓인 체계와는 다릅니다.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잠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래, 결국 한국도 한계가 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말로는 한국의 약점을 나열하는 그 유럽 관계자들이 실제 계약 협상 테이블에서는 한국 방산기업들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독일, 프랑스 방산업체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대답은 언제나 같았어요. 우리는 10년 뒤 완성될 무기가 아니라 2년 안에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 단순한 문장 앞에서 모든 복잡한 논리가 힘을 잃었어요. 말과 행동이 이토록 다른 경우는 제 35년 경험에서도 흔치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 무렵 중동 상황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악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강경작전이 이전보다 훨씬 강도 높게 이어지면서 민간인 피해 문제와 국제기구, 충돌 사태가 전 세계 뉴스를 뒤덮었어요. 유럽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미국 이스라엘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미 깊게 금이 간 동맹 구조에 이 사태가 끝내 쐐기를 박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비공개 유럽 외교 회동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험악했어요. 프랑스 외교관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동맹의 안보를 논하기 이전에 자국 내부 정치를 먼저 봅니다. 우리는 그 결정이 만들어낸 결과를 매번 같이 감당하면서도 결정 과정에는 한 번도 제대로 포함되지 못했어요. 독일 인사는 평소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완전히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미국의 요구대로 따르라고 우리 국민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격앙되어 반박했습니다. 그럼 러시아 위협은 어떻게 막을 생각입니까? 중동 항로는 누가 지키겠다는 겁니까? 미국이 물러서면 생기는 그 공백을 유럽이 직접 감당할 준비가 됐다는 겁니까?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유럽 외교관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국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비용 청구서만 보냈어요. 잠시 멈추더니 그는 덧붙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이 한마디가 회의실 어떤 발언보다 더 크게 울렸어요. 비용 청구서와 계약서. 두 단어의 차이가
지금 동맹의 언어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청구했고 한국은 동맹국들에게 약속했어요. 그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지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폴란드 군 관계자와 비공개 면담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무기의 실제 약점을 찾아보려는 시도였어요. 저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유지비 부담, 탄약 호환성 문제, 정비 부품 조달 안정성 같은 항목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폴란드 장군은 처음에 잠깐 웃었습니다. 억지로 지어낸 웃음이 아니라 옛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우리도 처음엔 그 질문들을 전부 했습니다. 독일에도 물었고 미국에도 물었어요. 그는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독일은 5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처음 제시한 가격의 2배를 불렀고 거기에 정치적 조건들을 덧붙였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18개월 안에 장비와 훈련, 현지 정비 인력까지 모두 보내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정 안에 해냈습니다. 그리고 장군은 더 무거운 말을 이어갔어요. 우리는 무기를 산 게 아닙니다. 살아남을 시간을 산 겁니다. 폴란드가 지금 러시아 국경 앞에서 버티고 있는 건 한국이 말한 것을 실제로 해냈기 때문이에요. 저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기를 산 게 아니라 살아남을 시간을 샀다는 말. 그건 단순한 만족 표현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한 국가의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주는 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이 한때 세계에서 가지고 있던 역할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 사실이 가장 불편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다가 닫고 보고서를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어요. 창밖에는 어두운 대서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화면을 열고 2가지를 번갈아 봤어요. 미국 조선소의 연간 건조 실적과 지연 보고서, 그리고 한국 조선소의 납기 이행률 데이터. 미국은 점점 더 비싸지고 느려지고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점점 더 빠르고 저렴하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두 곡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두운 대서양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미국이 오랫동안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온 것들, 정확한 납기, 굳건한 신뢰, 흔들리지 않는 약속, 그것들을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는 나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것을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계 질서는 결국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으로 움직인다. 한국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닐 것이다.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보좌관이 서류 한 부를 내밀었습니다. 방금 들어온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중동 국가들의 한국 함정 구매 검토 동향이었습니다. 저는 표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힘겹게 쌓아올린 확신이 그 짧은 한 줄 앞에 다시 한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중동 관련 보고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고서들의 공통된 방향은 단 하나였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가 한국산 함정과 방공체계, 탄약 장갑차 계약을 동시에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을 협상 카드라고 생각했어요. 중동 국가들이 미국을 압박해서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중동 담당 CIA 분석관이 제 해석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그들은 미국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갈아타려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속이 불편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관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중동 국가들은 미국산 무기의 느린 납기와 복잡한 정치적 조건에 깊이 지쳐 있었습니다. 무기를 사겠다고 하면 미국은 인권 조항을 넣고 특정 국가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제약을 걸고 의회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납기를 수년씩 미뤘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어요. 빠른 납기,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지원, 정치적 중립성. 무기를 사는 나라의 훈계를 늘어놓지 않고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가져다 주는 나라. 저는 미국이 팔던 안보 자체를 한국이 가져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처음으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미국 해군 조선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동부 해안의 주요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창원에서 봤던 장면들이 머릿속에 아직 선명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비교가 더욱 또렷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어요. 현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광활한 도크 안에 배가 없었어요. 있어야 할 자리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함이 시각적으로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무기력했어요. 부품이 늦게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인력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예산이 배정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 조선소 책임자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담담하게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주문을 받아도 최소 7년에서 8년은 걸립니다. 숙련 인력이 없고 핵심 자재 조달에 문제가 있고 예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7년에서 8년,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면서 창원의 한국조선소를 떠올렸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도크, 24시간 쉬지 않는 용접 라인, 3년 안에 완성되는 호위함. 같은 시간 동안 두 나라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의 차이가 너무 극명했어요. 그리고 조선소를 나서기 직전, 현장을 함께 둘러본 해군 장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바다를 지배할 배를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인정하지 못하려 했어요. 하지만 조선소 정문을 빠져나오는 순간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이런 물음이 솟아올랐습니다. 미국이 못 만드는 걸 한국이 만든다면 도대체 누가 진짜 강한 나라인가? 그로부터 며칠 뒤 미군 고위 장성들이 한국 조선소를 직접 시찰하고 제출한 보고서를 공유받았습니다. 보고서를 읽는 손이 멈칫했어요. 거기에는 미국 해군 장성이 한국 조선소를 돌아보고 나서 한 말이 그대로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냉전 시대에 가지고 있던 생산 능력이 여기 남아있다. 미국 해군이 재건되려면 한국 조선소 없이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 저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 해군이라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조차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 그것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워싱턴에서 다시 한국 외교관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예전처럼 가볍게 떠보거나 비꼬는 태도는 이미 저 안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 세계는 당신들을 그렇게 신뢰합니까? 미국도 일본도 유럽도 가지지 못한 그 신뢰를 한국은 어떻게 얻은 겁니까? 그 외교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념을 강요한 적도 없고 파트너를 함부로 버린 적도 없어요. 약속한 날짜를 어긴 적도 없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단순한 말이었는데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크게 울렸어요. 외교관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사람들은 가장 강한 나라를 찾지 않습니다. 끝까지 물건을 보내줄 나라를 찾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 서재에서 오래된 냉전 시절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믿었던 미국은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누가 뭔가를 필요로 하면 미국이 가져다 줬어요. 누가 위협받으면 미국이 방패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은 너무 느렸어요. 너무 비쌌고 너무 정치적이었으며 너무 많은 조건을 달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묵묵히 생산했습니다. 납품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TV 뉴스를 켰다가 중동 국가들이 한국 방산이업 관계자들을 수도로 초청했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화면을 끄면서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세계를 통제하려 했고 한국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한국 조선소 위성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빼곡하게 들어찬 선체들, 불빛이 꺼지지 않는 야간 작업, 바다를 향해 끝없이 뻗은 도크. 저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다음 시대의 가장 든든한 안전망이 될지도 모른다고. 한국 방산 계약이 유럽과 중동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자 미국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폭발했습니다. 일부 상원 의원들이 공청회에서 한국이 미국 방산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강하게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방산 로비스트들은 워싱턴 곳곳을 뛰어다니며 여론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막지 않으면 미국 제조업의 뿌리 자체가 흔들린다. 한국은 동맹국이기 이전의 경쟁자다.
미국 기업의 일자리가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저는 비공개 회의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을 들었습니다. 미국이 일부 핵심 부품과 기술 이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유럽 국가들에게는 한국 무기는 미국 지휘 통제 체계와 완전히 호환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조용히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기술적 우려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방산의 확장을 막으려는 견제였어요. 그 회의에서 한 국방부 관료가 무심코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동맹으로 본 게 아니라 통제 가능한 공급자로 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35년 이상 함께 군사훈련을 했고 정보를 공유했고 같은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 동안 미국의 시선 속에서 한국은 파트너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다는 사실. 저는 그 불편함을 떨쳐내지 못했어요. 유럽에서도 한국을 흔들려는 움직임이 거세게 나타났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방산업체들은 유럽 언론을 통해 한국 무기에 대한 의혹 기사를 집중적으로 흘렸어요. 한국 무기는 너무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내구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핵심 기술은 사실상 서방 기술의 재조합이다. 전쟁이 길어지면 한국의 공급망이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동에서도 미국계 로비스트들이 은밀하게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한국은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미국이 압박을 넣으면 결국 한국도 물건을 못 보내게 될 것이다. 유럽 언론들이 한국 방산 거품론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하자 실제로 일부 계약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결국 한국도 여기까지다라는 말이 슬슬 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 흐름에서 잠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결국 질서는 다시 미국 중심으로 돌아올 거야.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렀습니다. 폴란드가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폴란드 장군은 카메라 앞에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운용한 결과를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들은 약속된 성능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으며 우리는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동 국가들도 계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 중동 국방장관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미국은 우리를 계속 정치적으로 시험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보내줍니다. 우리는 강한 나라보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를 원합니다. 저는 그 순간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흔들수록 오히려 한국의 신뢰는 더 높아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위협하고 있을 때 한국은 묵묵히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싸우고 있었어요. 세계는 점점 더 미국의 말보다 한국의 행동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외교관과 다시 만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미국과 유럽이 동시에 견제하는 상황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는 잠깐 웃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웃음이 아니라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견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이 아니라 실력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도착하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이 미국처럼 세계를 지배하려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한국은 패권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패권국들이 잃어버린 신뢰를 하나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힘이라는 것을 저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온 뒤 저는 언론을 살폈습니다. 며칠 전까지 한국 방산 거품 붕괴를 외치던 헤드라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새로운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한국산 자주포 추가 도입 확정, 중동 함정 사업에서 한국 우세, 유럽 내 한국 방산 생산 라인 확대 논의. 저는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흔들려 했다. 그런데 세계는 오히려 한국 편에 섰다. 그날 밤 저는 서류 2장을 꺼내 나란히 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미국이 무기 계약에 쓰는 표준 서류와 한국이 쓰는 계약서였어요. 미국 계약서에는 정치적 조건, 제3국 이전 제한, 사용 목적 제약, 의회 승인 조항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한국 계약서에는 납기일, 기술 이전 범위, 유지 보수 일정, 벌금 조항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약속한 날짜를 넘기면 한국이 손해를 배상한다. 그 한 줄이 저를 가장 오래 붙잡았습니다.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신뢰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그것은 강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두 서류를 덮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계는 협박보다 약속을 선택하고 있었다. 그 말이 맞다는 것을 저는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을 때 저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동 주요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규모 비공개 안보 방산 회의였어요. 장소는 브뤼셀이었습니다. 핵심 의제는 유럽 재무장, 중동 해상 안보, 차세대 함정과 전차와 포병 전력 확보였어요. 저는 비행기 안에서 내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미국이 이긴다. 수십 년간 쌓아온 동맹 네트워크, 압도적인 군사력, 세계 기축통화, 정보력. 이것들은 어떤 납기표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다단히 쥐고 브뤼셀 회의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회의장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로비에서부터 느껴지는 시선의 방향이 달랐어요.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들어올 때가 아니라 한국 대표단이 입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주 천천히, 불편하게 현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처음부터 강한 압박을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써온 언어였습니다. 미국과 안보를 공유하면서 무기 계약은 한국과 하겠다는 건 모순입니다. 동맹의 일관성이 무너집니다. 한국 무기는 결국 미국 기술과 미국 부품에 의존합니다. 공급망의 최종 열쇠는 여전히 워싱턴에 있어요. 지금 한국을 선택하는 건 단기적 이익을 위해 장기적 안보를 포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습니다. 맞는 말들이었으니까요. 적어도 몇 년 전까지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과 중동 대표단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싸늘했어요. 한 유럽 대표가 미국 측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당신들은 너무 늦었어요. 이어서 중동 대표가 더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가장 강한 나라를 찾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나도 끝까지 물건을 보내줄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회의장 뒤편에서 그 말을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동맹에게 써온 언어가 이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힘으로 만들어진 관계는 힘이 흔들리면 함께 흔들린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 실감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화려한 홍보 영상도 압도적인 군사력 수치도 없었어요. 한국 대표단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건 구체적인 숫자들이었습니다. 납기일, 생산량, 현지 조립 공장 설립 계획, 기술 이전 범위, 정비 인력 파견 일정. 유럽 국가들을 위해서는 현지 조립 공장과 부품 공급망 구축을 약속했어요. 중동 국가들을 위해서는 해상교통 보호용 함정, 레이더, 방공 체계를 하나로 묶은 통합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안서의 마지막에는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었어요. 납기를 어길 경우 한국 측이 손해를 배상한다. 회의장, 아니 술렁이었습니다. 유럽 대표단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국 업체들은 이런 조항을 계약서에 절대 넣지 않는다. 저는 그 순간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미국은 동맹을 믿었기 때문에 여유를 부렸고 그 여유가 결국 느려짐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신뢰를 얻기 위해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기준을 들이밀었어요. 벌금 조항까지 스스로 계약서에 써넣으면서 그것은 강한 나라가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절실한 나라가 신뢰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었어요. 회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그날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유럽 대표단 일부가 미국 대표단 테이블이 아닌 한국 대표단 테이블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중동 국가들도 한국 측과 별도의 비공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얼굴들이 굳어 있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 인사들은 침묵했어요. 저는 회의장 한쪽에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미국 국기 앞보다 한국 대표단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전부터 저를 상대해온 한국 외교관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미국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던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에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회의장을 나와 복도 창가에 서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브뤼셀의 저녁거리가 조용히 불빛을 밝히고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은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을 찾고 있었어요.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질서와 신뢰로 만들어진 질서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두려움의 질서는 더 강한 두려움이 나타나면 무너지고 신뢰의 질서는 신뢰가 쌓일수록 더 단단해지니까요. 호텔방으로 돌아온 뒤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밤거리에서는 한국 대표단 차량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고 문서 한 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미국은 세계를 지배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질서는 언제나 필요한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저는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다음 시대를 만드는 나라였다고. 브뤼셀 회의가 끝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을 때 정가는 충격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비공개 보고서 한 부를 전달받았습니다. 제목은 미국 이후 시대의 안보 공급망이었어요. 저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잠깐 굳었습니다. 미국 이후라는 말이 공식 문서의 제목에 등장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보고서를 넘기면서 저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유럽은 미국산 무기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 중심 공급망으로 이동 중이라는 분석이 있었어요. 중동은 미국 항모보다 한국 조선소와 방산위협을 더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동유럽은 독일과 프랑스 대신 한국을 실질적인 안보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는 평가도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 항목이 저를 가장 오래 붙잡았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유사시 한국 조선소와 방산 생산 라인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저는 문서를 넘기다 한 문장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다. 한국은 미국 이후의 질서를 떠받칠 핵심 국가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일본과 유럽의 반응 보고도 확인했어요.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 조선업과 방산 경쟁력이 너무 빠르게 커지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유럽의 공백을 동시에 흡수하고 있다는 우려가 공식 분석 자료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독일과 프랑스 방산업체들도 한국의 생산력과 납기,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다는 현실을 조용히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유럽 언론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한국은 아시아의 독일이 아니라 독일을 대체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저는 그 보고를 읽으면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이 관리하는 제조 파트너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도 유럽도 심지어 미국도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경계한다는 건 결국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외교관과 조용한 만찬을 가졌습니다. 워싱턴의 작은 한식당이었어요. 저는 예전처럼 날을 세우거나 비꼬지 않았습니다. 그 단계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어요. 오히려 진심으로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해질 수 있었습니까? 강대국들이 서로 견제하고 무너지는 사이에 한국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온 겁니까? 그는 술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늘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구보다 빨라야 했고 누구보다 정확해야 했어요. 미국처럼 세계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침내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집념, 그래서 느릴 수 없고 실패할 수도 없었던 그 절박함이 결국 세계가 가장 신뢰하는 나라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 구석에 있던 오래된 지구본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처음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제 책상 위에 놓아뒀던 것이에요.
당시 저는 그 지구본을 보며 미국이 언제나 세계의 중심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그 지구본을 들고 오래 바라보면서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세계가 단 하나의 중심만으로 돌아가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이었습니다. 유럽은 스스로를 지키려 하고 있었고 중동은 스스로 선택하려 하고 있었으며 그 모든 흐름의 교차점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총칼보다 생산 라인으로, 군대보다 납기일로, 협박보다 계약서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오래 지속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 첫 장 여백에 직접 메모를 남겼습니다. 20세기는 미국의 시대였다. 그러나 다음 시대는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이끌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가장 먼저 찾는 나라는 한국이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 새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을 얕봤습니다. 무시했습니다. 하청업체쯤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세계를 지배했지만 한국은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지배는 두려움으로 만들어지지만 연결은 신뢰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신뢰로 만들어진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결국 패배를 인정했다. 한국은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강한 나라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나라.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